작은 서점. 며칠 동안 계속해서 패주하는 군대의 작은 무리들이 도시를 가로질러 갔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원정입니다. 기드 모파상의 단편소설 비갯덩어리 첫 문장으로 열어봤습니다. 보불전쟁 당시 노르망디 수도 루앙을 떠나는 프랑스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제목에 나오는 비갯덩어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에서 들어보고요. 작은 서점 크루들의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작은 서점 최원정입니다. 자, 이번 한 주 작은 서점에서 마련한 책 선물인데요. 상실과 이별을 사유하며 삶의 의미와 희망을 찾아가는 인터뷰집입니다. 번역가, 소설가, 또 에세이 작가로 활동하는 박산호 작가의 죽음을 인터뷰하다. 이 책 받고 싶으신 분들 이번 주까지 작은 서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배송해 드릴게요. 자, 인스타그램에서 작은 서점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작은 서점 크루들이 세심하게 고른 보석 같은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밤을 위한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 네, 알라딘 김경영 MD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알라딘 입문 MD 김경영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 거 같네요. 그렇죠.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네. 오늘도 좋은 책 열심히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책인가요?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 나는 전쟁에 불복종한다입니다. 책 가져올 때마다 아나운서님께서 요즘 책들 너무 예쁘다는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이 책도 표지가 참 예쁘죠? 눈에 확 띄어요. 아니, 유독 그 편집자 그러니까 MD님들 중에서도 그 표지를 좀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우리 김경희 MD님. 그죠? 아, 표지. 제가 좋아하는 책들이 예뻤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요즘 그 어떤 판매에 있어서도 좀 중요하죠, 아무래도. 아, 중요합니다. 그렇죠. 표지 네네.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 검은색 바탕에 회색 글씨 좀 독특하다는 좀 생각이 드는데, 이게 딱 보면 좀 딱딱한 인문학책 같기도 하고, 어떤 장르인가요? 네, 이 책은 전쟁에 관한 인문 에세이인데요. 인문 에세이요. 네. 네. 전쟁 관련 책 하면 종군 기자의 책이나 현재 진행 중인 가자지구의 뭐 팔레스타인 학살 얘기 혹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얘기를 다루는 책들이 대부분인데요. 그렇지 않으면 예전 장군들의 전쟁 모험담 같은 책이거나요. 네. 이 책은 그 모든 분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요? 전쟁과 관련된 건 맞는데. 네. 이 책은 말하자면 전쟁에 대한 환상을 다 걷어내고 직시한 전쟁의 실체와 군인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나운서님은 전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벌써 뭐 지금 요즘 펼쳐지고 있는 그런 뭐 우크라이나나 이런 그렇죠. 참상 이런 게 좀 아무래도 네. 많이 떠올려. 저도 그렇습니다. 네. 저도 지금은 뭐 가자지구의 끔찍한 뭐 그런 이미지들, 죽은 아이들, 우크라이나에서 뭐 폭격을 피해서 동물을 안고 피난 가던 시민들 이런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는데요. 네. 어릴 적에는 1차원적으로 영웅의 이미지가 생각났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뭐 이렇게 전쟁에 막 승리하는 막 장군의 모습이고 뭐 메가더 장군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네네네. 전쟁에 대해서는 뭐 그런 프로파간다들을 좀 국가들이 밀잖아요. 네. 예, 어릴 때는 그런 걸 좀 의심 없이 받아들였던 것 같고 뭐 많은 사람들이 좀 그런 것 같기는 합니다. 우리나라 이기면 좋은 거고 적은 무찔러야 하고 마치 스포츠처럼요. 네. 그래도 여러 기사와 책들, 다큐멘터리들을 보면서 전쟁의 실상을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책을 읽다 보니 여전히 관과하고 있던 것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것들일까요?
차차 책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지만 우선 예시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전쟁 신경증이라는 것이 있대요. 저는 참전 군인들의 PTSD에 대해서는 들어봤지만 전쟁 신경증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트라우마 같은 건가요? 뭐죠? 이게 전쟁 상황을 정신적으로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오는 정신병증인데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군 후송 환자 가운데 22.3%가 정신질환자였대요. 그리고 이들 중에는 알 수 없는 이유로 미라처럼 야위어 죽어가는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맥박이 느려지고 체온이 떨어지면서 무표정해지고 마치 살아있는 시체같이 된다고 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제임스 힐먼은 전쟁 신경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육체가 내면의 영혼으로 녹아드는 연민과 슬픔. 영혼이 너무나 지친 탓에 신경계도 반응할 수 없는 흐느낌, 엄습하는 공포와 떨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흉내내는 일시적인 벙어리 상태. 와, 그 어떤 참상보다도 좀 끔찍하다는 지금 생각이 들었거든요. 영혼이 너무 지친 탓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그렇게 말라 죽어가는 모습이잖아요. 몸이 멈춰버리는. 전쟁 신경증이라는 그런 병증이 있구나. 너무 좀 새롭게 알게 되네요. 그렇죠. 네, 국가 입장에서는 병사들의 강인한 모습을 강조해야 하니 이런 전쟁 상태에서의 정신질환 같은 건 당연히 제대로 조사되지도 알려지지도 않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책의 저자는 그러니까 이런 전쟁 중에 병사의 심리 같은 걸 연구하는 연구자인가요? 네, 저자는 최우현이라는 독립 연구자인데요. 전쟁 신경증뿐만 아니라 전쟁과 평화에 대한 것들을 연구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원래는 군인이었어요. 6년여간 포병 장교로 복무하고 전역 후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에서 일하면서 총 10년 가까이 군대에 몸담은 분입니다. 저 지금 깜짝 놀란 게 최우현? 국내 저자네요? 네, 그쵸. 당연히 저는 그 외국 서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네, 왠지 전쟁을 주제로 한 책이라서 외서 느낌이 나죠. 국내서입니다. 군인 출신의 독립 연구자? 독특한 이력이네요. 네, 저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분은 군 생활 중에 총소리를 많이 들어서 청력의 70%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어느 김어근 군인의 고백이군요. 부제가 그런데요. 이게 책에 나오는데 사람이 몸이 신기한 게 저자처럼 청력이 손상되면 그냥 안 들리는 게 아니고 이명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고 해요. 엄청나게 큰 이명이 24시간 들린다고 합니다. 평생 겪어야 하는 고통이라고 하고요. 이 때문에 청각 과민증과 불명증, 강박증도 앓고 있습니다. 저자의 이런 증상들은 총 포음을 듣거나 무기 관련 영상을 보거나 심지어 군사 장비들의 파열음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더 심각해진다고 합니다. 저자는 자신의 이런 평화롭지 않은 상태 때문에 더 평화를 꿈꾸게 된다고 말하는데요. 상처를 가진 전직 군인의 전쟁 이야기, 이렇게 디테일을 뭉텅뭉텅 잘라낸 건조한 설명만 들으면 이 책을 왜 제가 가져왔는지 조금 의아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글을 엄청 잘 쓰세요. 이 책을 펴고 읽기 시작하면 무조건 다음 장으로 계속 페이지를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분의 문체가 굉장히 독특하다고 느꼈는데요. 세심하면서도 또 단호하게 뚫고 나가는 문장을 쓰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흡입력 있는 문장들이 말하는 내용이 자신의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와 더불어 우리 일반인들은 잘 몰랐던 군대와 전쟁의 실상인 거죠. 그 앞서 이제 전쟁 신경증에 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다른 주제들이 좀 있어요? 네, 그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게 평범한 이 선량한 시민들에게 사실은 아무리 전쟁통이라고 해도 너무나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쟁에서 군인들이 총을 일부러 허공으로 조준한다는 얘기, 그 데이터에 관해서는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러니까 그 상관 명령이 있어서 발포는 해야 되는데. 이게 사람을 죽이는 게 싫어서 일부러 이렇게 막 빗맞히고 막 그런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2차 대전 때까지만 해도 심지어 근접 전투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방아쇠를 당겨본 경험이 있는 군인이 15에서 20%밖에 안 됐대요. 나머지 85%에서 80%의 군인들은 아예 발포 자체를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빗맞히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어요. 진짜로요? 네, 그냥 쏘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영화나 책에서 본 전쟁과는 많이 차이가 있죠. 저도 왠지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들었었어요. 막 전쟁에서는 막 총으로 막 조준 사격해서 막 맞히고 백병전에 막 칼 들고 근데 실제로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또 이렇게 또 실상은
제 예상을 빗나가지 않는군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좀 가지고 있는 전쟁에 대한 이미지 상식과는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네. 이게 미 육군 준장 마셜의 연구인데요. 네. 마셜은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살인에 대한 거부감이 적에게 살해당할 공포를 넘어설 정도로 압도적이라는 진단을 내립니다. 네. 전투 상황에서 군인들은 자신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싸우는 동시에 타인의 살해에 대한 두려움과도 싸우는 거죠. 네. 저자는 이 상황에 대해 철학자 임마누엘 레비나스의 말을 빌려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은 그 무기를 쥔 사람에게 적대적으로 돌아오는 무기를 사용한다. 전쟁은 동일자의 정체성을 파기한다. 그러니까 적군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고 적군을 죽이면 사람을 죽임으로써 나의 정체성이 파괴되는 거죠. 그러니까 병사의 앞에는 어쨌든 파괴적인 선택지밖에 없는 건데 그렇게 정체성이 파괴된 사람들의 모습은 이제 우리가 전쟁 후에 PTSD를 앓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익히 좀 봐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셜의 연구가 나왔으니 미군은 어떤 수를 써야 했겠죠. 예.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군인을 양성하기 위해 훈련 방법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 결과 예. 2차 세계대전 때 15에서 20%에 불과했던 발포 비율이 한국 전쟁에서는 55%, 베트남 전쟁에서는 95%로 향상되었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55, 90으로 많이 올랐죠. 네. 그러나 이 전쟁들에서도 빗맞추려는 노력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베트남에서 미군이 한 명의 베트콩을 죽이는데 총알 몇 발을 사용했냐면요. 5만 발을 썼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대다수의 평범한 군인이 자기 나름의 인간적 몸부림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전쟁 같은 거 사실 대다수의 시민들은 원치 않잖아요. 네. 전쟁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사실 실제 전투에 참가해서 목숨을 걸지 않고 안전한 곳에서 입과 손으로만 무고한 병사들을 조종할 뿐이죠. 참 전쟁이 얼마나 이게 좀 허상에 가까운 건가 좀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근데 이게 어찌 보면 이 한 군인의 어떤 폭로에 가까운 네.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네. 전쟁에 불복종하는데 어떤 이유로 군인으로 일을 한 건지 그렇잖아요. 네. 네. 아니면 군인으로 지내다 보니까 이 전쟁을 반대하게 된 건지 약간 이 저자에 대한 궁금증이 좀 생기는데요. 네. 그 예상하셨겠지만 딱 잘라 말하자면 그 방금 말씀하신 것이 후자에 가깝습니다. 네. 책에 저자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거든요. 저자는 고등학생 때부터 꿈이 군인이었고 네. 호전적인 인물이었어요. 저자가 책에 실은 일화나 본인에 대한 묘사를 봤을 땐 평균적인 군인들보다 훨씬 더 전쟁에 심취한 군인이었던 것 같아요. 네. 군 내에서도 좀 과격했던 것 같고요. 스스로 자신을 극우 파시스트 군인이었다고 하거든요. 네. 책에서는 그런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참회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드러냅니다. 그러나 군대에서 겪은 것들로 인해 전쟁에 대해 더 깊이 알수록 깨달은 것들로 인해 사상적 전환을 겪으신 것 같아요. 군대에서 나오신 이후엔 평화운동, 반전운동을 하고 지금은 다크 투어를 홀로 다닌다고 합니다. 네. 책 내에서는 군내 사고로 치명적인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군인들의 이야기도 다루고요. 4.3 한국전쟁, 네. 임실 민간인 희생사건 같은 역사의 구체적 장면들을 들여다보고 전쟁 문학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군인을 꿈꿨던 사람인데 네. 막상 군인이 되고 나서 이제 어떤 전쟁, 군대 실체 이런 걸 알면서 완전히 생각이 바뀐 거네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책도 뭐 그런 어떤 활동의 일환으로 네. 책을 낸 거겠죠. 근데 맞습니다. 그럼 이 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뭘까요? 이 책은 선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예. 일단 우리가 전쟁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대체로는 뭐 주입된 이미지인 경우가 많은데 그게 주입된 것인지도 사실은 잘 모르고 있잖아요. 실제 전쟁이 어떤 모습인지 전쟁 상황에서 군인들과 시민들은 어떤 모습인지를 잘 알자는 겁니다. 그래서 책에는 우리가 몰랐던 전쟁의 이면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있고요. 책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전쟁 자체가 인간성의 패배다. 네. 승리나 패배나 상관없이 인간 문명의 시계를 뒤로 돌리는 것이 전쟁인데 사실 참전 결정이라는 게 민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어떤 리더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옳지 않은 결정일 때 우리가 역사의 퇴행을 막기 위해서 불복종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전쟁 앞에서 함께 겁쟁이가 되자는 겁니다. 함께 불복종하자는 거죠.
저자는 겁쟁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 옳지 않은 상사의 명령에 항거하는 것이 가장 큰 용기를 필요로 하잖아요. 네. 결국 용감하게 함께 전쟁에 반대하자고 외치는 책입니다. 번역이 좀 잘 돼서 세계인들이 좀 많이 좀 읽었으면 하는 책입니다. 그죠? 네. 전쟁이 얼마나 인간성을 파괴하는지, 인간 역사를 얼마나 퇴행시키는지 얘기하면서 반전을 외치는 전쟁 입문서였습니다. 나는 전쟁에 불복종한다. 김경영 MD와 함께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서점.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우리의 마음을 저미는 명작. 오랜 시간 살아 숨쉬며 여전히 불타오르는 명작. 앞으로 그런 명작이 될 거라 여겨지는 작품까지. 최민석 작가가 아끼는 명작 이야기. 작은 서점에서 풀어봅니다. 소설가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네,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소설가 최민석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 선곡이 큰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김미숙님께서 한참 흥미진진하게 듣고 있는데 세월이 가면이라니요. 가면. 정말 작품과 딱 맞아떨어지는 가면산장의 노래 아니었나요? 사건에 우리가 이어서 세월이 가면을 붙여드렸죠. 뭐 그냥 재미라고 생각하세요. 네, 최민석 작가만이 풀 수 있는 우리는 언어를 다양한 측면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은 또 명작을 가져오셨어요. 오늘 딱 불문학에 맞는 걸맞는 기드 모파상의 비계 덩어리라는 책. 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제작진께서 이 코너명을 불문학으로 지어서 간혹 이렇게 불문학 해 주셔야 돼요. 네, 전공이시니까. 정기적으로 불문학을 한 번씩 소개를 해야 됩니다. 네. 모파상은 뭐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좀 자세히 작가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풀네임은 기드 모파상이고요. 19세기 사람입니다. 1850년생이고 노르망디 출신입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별거를 했는데 일단 이름에 이게 들어간 걸 보면 좀 알 수 있잖아요. 집이 좀 살았습니다. 네네. 저번에 발자크가 원래 이름이 오노레 발자크인데 귀족처럼 보이고 싶어서 자기 이름 중간에 드를 집어넣었다고 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드가 이제 프랑스에서는 귀족 가문이다라는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 내 이름이 발자크가 아니라 발자크 가문에서 나온 오노레다 이런 거죠. 드가 이제 영어로 오브의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기드 모파상도 막 그렇게 고급 귀족은 아니었죠. 약간 하급 귀족이지만 아무튼 일반 서민들보다는 잘 산 가문의 출신인 거죠. 근데 이제 부모님이 별거를 해서 기드 모파상은 엄마를 따라갔는데 엄마 쪽이 꽤 잘 살았어요. 네. 노르망디 해안의 휴양 도시 에트르타라는 그 조용한 도시가 있는데 여기에 엄마의 별장이 있었대요. 네. 그래서 여기서 유년기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좀 유복한 환경, 어떤 그 휴양지 어떤 이런 배경들이 작품에 영향을 좀 끼쳤나요? 그렇습니다. 이때 이제 여기에 살면서 노르망디 해안의 대자연, 그리고 이곳 사람들의 성정과 습성 뭐 이런 걸 겪게 되죠. 그런데 모파상이 느낀 노르망디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의 밝은 사람들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노르망디 사람들을 좀 돈에 밝은 사람들? 좋은 의미인가요? 이게 소설에 좀 자주 등장시켰던 것 같은데. 네.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아니고요. 네. 이 노파상이 굉장히 냉소적인 사람이거든요. 뭐 에펠탑에서 뭐 식사한 뭐 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그 좀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은 에펠탑이 파리의 명물이지만 그 지을 당시에는 저건 정말 고철덩어리 같은 흉물이다. 이런 인식이 강해서 유명 예술가들과 사회 저명 인사들이 저거 지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막 반대 운동을 펼쳤는데 그 선두에 섰던 사람이 바로 모파상입니다. 맞아요. 네. 근데 나중에 모파상이 에펠탑 다 짓고 난 다음에 그 에펠탑 위에 레스토랑이 있는데 거기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 번. 그래서 사람들이 왜 에펠탑에서 식사를 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모파상이 대답하기를 이 식당이 파리에서 에펠탑이 보이지 않는 유일한 레스토랑이니까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죠. 유명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밥 먹을 때만큼은 싫어하는 건 못 보겠다. 스트레스 받기 싫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튼 이 모파상이 구사한 이 화법만 봐도 굉장히 시니컬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자신이 유년 시절에 경험한 노르망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으로 서술을 합니다. 네. 거의 돈만 밝히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오늘 작품인 비갯덩어리에도 네. 노르망디 사람들이 묘사가 되죠. 어떻게 모파상은 작가가 되는 건가요? 엄마가 돈도 좀 있고 네. 발도 넓었어요. 이 엄마의 지인이 좀 절친한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당시에 이미 대문호의 자리에 위치한 플로베르였습니다. 정확히는 그 자기 친구의 남동생이 플로베르였대요. 친구의 남동생이요? 네. 완전 남인데. 네. 네. 가까울 수도 있죠. 네. 네. 아무튼 그래서 이 플로베르한테 야, 우리 아들한테 네. 글쓰기 좀 가르쳐 줘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죠. 근데 과외 선생님 치고는 너무 훌륭한 분을 모신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 모파상은 고등학생 때부터 이 기스타브 플로베르의 집을 들락거리면서 네. 문학 지도를 받다가 당시 꽤 많은 작가들이 그러했듯이 그냥 어릴 때는 법대에 일단 갔어요. 그러다가 공부를 그만둡니다. 왜 그냥 전업 작가가 되기로 결심한 건가요? 발자크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발자크도 네. 파리 대학교의 네. 그 소르본느였죠. 네. 법대에 갔다가 그만뒀는데 발자크의 경우는 적성에 안 맞고 그냥 아예 글을 쓰고 싶어서 그만뒀지만 모파상은 시대 환경 때문에 전쟁 때문에 학교를 그만둡니다. 전쟁이 이때 무슨 전쟁이 있었죠? 저번에 알퐁스 도데 마지막 예, 예. 수업 때 말씀드렸던 보불 전쟁. 네네. 오늘날의 독일인 프로이센 전쟁. 프로이센과 네. 프로이센이 이제 보고 한자로 네. 프랑스가 이제 한자로 불란서니까 요걸 이제 따서 보불 전쟁 이렇게 붙이는 거죠. 아무튼 이 네. 현재 독일인 프로이센과의 전쟁이 발발해서 이제 모파상은 군대를 가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제대 후에는 아버지의 소개로 해군성에 취직을 해서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까지는 아직 작가는 안 된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학교로 간둔 거는 작가를 하기 위해서는 아니었고. 네. 네. 그런데 플로베르의 제자니까 네. 그 동학들이 있잖아요. 제자들끼리 어울렸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저번에 소개했던 목노주점. 즉 아소무아르의 작가인 에밀 졸라인데 다들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네요. 이때 19세기 때 파리가 워낙 그 네. 문화계가 문화로 꽃피어서 그 영화 있잖아요. 미드나잇 인 페리스에 보면 맞아요. 되게 그 19세기 파리로 가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때를 최고의 시기다. 그만큼 이제 문화 예술이 당시에 꽃피었던 거죠. 네네. 다들 어울리고. 아무튼 네. 그렇게 어울리는 사람이 이제 에밀 졸라인데 에밀 졸라가 매당에 살았거든요. 매당에 살면서 자기 집이 이제 거의 이제 문화 예술인들의 아지트가 되니까 네. 우리로 치자면 앤솔로지 묶음 소설집을 한 권 발표를 해요. 그게 뭐냐면 레소아이 헤트 매당이라고 매당의 저녁이라는 소설 묶음집입니다. 네. 여기에 모파상이 오늘의 작품인 비갯덩어리를 하나 써서 발표를 하죠. 여기 들어간 네. 단편이다. 그 전까지는 작가가 아니었다가. 그러면서 이게 프랑스 문단에서 엄청난 주목을 받으면서 네. 대일약 스타로 발돋움하게 되는 거죠. 일종의 데뷔작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유명할 수밖에 없는 작품이군요. 네. 그러면서 네. 이제 이후에 모파상은 네. 전업 작가의 길을 걷게 되고요. 네. 1890년까지 10년 동안 중단편을 많이 썼어요. 300여 편을 썼고요. 장편은 6편, 희곡은 5편을 쓰면서 뭐 스승인 플로베르 그리고 동료인 에밀 졸라와 함께 19세기 프랑스를 대표하는 소설가로 네. 자리매김합니다. 네. KBS 1라디오 작은 서점 최원정입니다. 최민석이 불타는 문화. 네, 최민석 작가와 함께 오늘 기드 모파상의 비갯덩어리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작품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때는 1870년입니다. 보불 전쟁으로 인해서 노르망디의 수도인 루앙은 프로이센 군에게 점령을 당했습니다. 네. 그래서 자신의 정든 고향인 루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그리고 소설은 역시 루앙을 떠나는 한 마차를 소개하는데 이 마차에는 총 10명의 사람이 타 있습니다. 피난을 떠나는 행렬인 거죠? 어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죠?
일단은 포도주 도매업자인 루아조 부부가 탔는데 이 부부는 특히 남편인 루아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파상 그 특유의 냉소로 그가 전형적인 돈만 밝히는 노르망디 사람이다. 이렇게 모파상이 묘사를 합니다. 네. 그리고 방직 공장을 운영하는 까렐라마동 부부도 탔습니다. 지역 유지들이네요. 그렇습니다. 돈 좀 있는. 네, 뿐만 아니라 귀족인 브레빌 백작 부부, 그리고 민주파이자 공화주의자인 꼬르니데. 네. 이 사람도 귀족입니다. 그리고 종교적 지위가 높은 2명의 수녀까지 다 있습니다. 뭐 부르주아, 귀족, 뭐 좀 계급이 높은 사람들만 지금 같이 가는 네. 마차 아니에요. 네. 지금까지 9명을 제가 소개했거든요. 네. 한 명이 빠졌죠. 네. 이런 마차에 탄 오늘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예. 그녀는 루앙에서 불드시프라고 불리는데요. 예. 이 불이 이제 공이고 네. 드는 오브라고 있잖아요. 시프가 그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별명인데 네. 이 사람 몸이 막 지방으로 공처럼 둥글둥글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루앙 사람들이 부르는 거예요. 그게 비계덩어리 같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거를 이제 국내 번역판에서는 네. 비계덩어리라고 번역을 했죠. 네. 예. 아무튼 그녀는 네. 루앙에서 여자한테 붙이는 이름 그렇죠. 예. 네. 모파상이 고약해요. 네. 그녀는 루앙에서 불드시프라고 불리는 매춘부입니다. 매춘부였고요. 예. 덩치가 좀 있는 편이고 얼굴은 굉장히 밝고 건강해 보였고요. 네. 이 비계덩어리라는 별명에서 예상했듯이 풍만한 인상을 풍기는 여성입니다. 좀 처음부터 이렇게 막 주인공과 동승자들의 확연한 계급적 차이를 이렇게 드러내 막 부각시키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때문인지 마차 안의 분위기가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네. 상류층 부부들은 그녀의 직업을 알고서는 눈길을 피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녀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마치 이렇게 불가촉 천민처럼 대하는군요. 완전히 무시를 해버리죠. 하지만 그녀는 다른 이들의 시선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차는 천천히 눈보라 속을 지나갔고요. 네. 점심때가 됐는데도 어느 마을에도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예정보다 길어지는 여정, 이제 배가 고파질 때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졸리고 배고픈. 네, 모두 허기졌고 네. 추위 때문에 이제 막 지쳐갑니다. 그때 민주주의자인 꼬르니데가 럼주를 가방에서 꺼내서 홀짝홀짝거립니다. 추우니까요. 네. 하지만 아직은 어색해서 그걸 좀 나눠달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때 불드시프가 잠깐 망설입니다. 뭐 좀 챙겨왔나 보죠? 그렇습니다. 네. 그녀는 매우 준비성이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예. 그녀는 어디선가 미리 준비해둔 굉장히 큰 음식 바구니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바구니 안에는 육질이 좋은 고기에 뭐 신선한 과일, 고급 치즈에 값비싼 와인까지 별의별 것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설은 불드시프가 비록 사회적인 기준으로 계급은 낮았으나 굉장히 고급스러운 취향의 소유자라는 것을 보여주죠. 네. 그리고 그녀가 조심스레 자신의 점심을 먹자 사람들은 침을 꼴깍꼴깍 삼키면서도 아무 말을 못합니다. 네. 말을 걸기 싫어서였을까요? 아니, 근데 배고프면 좀 조금만 나눠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이때까지 말도 안 네. 걸면서 무시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갑자기 나도 좀 주세요. 지체 높으신 분들이니까. 그렇죠. 체면 차리느라고 말을 못하는 거죠. 네. 이때 불드시프가 한 명씩 차례대로 묻습니다. 좀 드시겠어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잠깐 체면 때문에 거절하는 듯 하면서 뭐 예의를 차리는 듯 하다가 결국은 아까 모파상이 굉장히 좀 속물로 묘사한 그 루아조 있죠. 네. 포도주 파는 루아조. 네. 이 사람이 먼저 받아 먹자 하나 둘씩 나머지 사람들도 그 호의를 받아들입니다. 시장 앞에 장사 없죠. 네. 네. 그래서 그녀를 무시하던 사람들은 이제 배고픔 때문에 도덕적인 우월감을 내려놓게 되죠. 그렇게 불드시프는 음식을 건넸고 모두가 고마워했습니다. 이들의 목적지는 DF인데요. 거기까지는 며칠이 걸립니다. 그래서 중간 기착지인 토트에 들리게 되죠. 그리고 토트에 들어서자 프로이센 장교가 거기를 지키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통행 검문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루앙의 총사령관이 발급해준 통행 허가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죠. 네. 그런데 그 허가증을 보는 프로이센 장교의 눈빛이 심상치 않습니다. 어떤 눈빛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거기에는 통행 허가를 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고 예. 그 이름 옆에는 그 사람들의 직업이 옆에 딱 적혀 있었던 겁니다. 아, 직업을 프로이센 장교가 눈여겨봤다. 그렇습니다. 아, 뭐 느낌이 좀 확 오는데요. 아무튼 이게 한번 독자의 네. 신경을 건드리죠. 예. 아무튼 그러고 이제 일행은 토트의 작은 여관에 도착해서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네. 하지만 곧 문제가 발생하죠. 무슨 문제입니까?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네. 여관 주인이 옵니다. 그 여관 주인이 프로이센 장교의 심부름 때문에 왔다면서 네. 장교가 불드시프를 좀 보자고 했다는 오늘 겁니다. 그 주인공 비계덩어리 여인. 예. 그러니까. 장교도 지금 이 여관에 묵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여관에서 제일 좋은 방에 아, 묵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장교를 만나고 돌아온 불드시프가 어이가 없다면서 씩씩대면서 막 분노를 쏟아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체 왜 그러냐 이렇게 막 묻죠. 네. 하지만 그녀는 입에 담기도 싫어요 라면서 장교가 자신이 원치 않는 요구를 했다면서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장교가 어떤 요구를 했는지 상상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감은 잡혀요, 저는. 아직 그 요구의 내용을 안 밝힙니다. 네. 네, 아무튼 독자도 상상하듯이 이 루아조는 한평생 눈치만 보고 살아서 눈치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네. 루아조도 대충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 밤 그 잠을 안 자고 네. 이 독일 그 프로이센 장교랑 이 전부 다 같은 층에 묵고 있었어요. 예. 장교는 제일 좋은 방, 네. 복도 끝쪽에 묵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열쇠 구멍으로 복도를 볼 수 있잖아요. 네네네. 루아조가 열쇠 구멍으로 복도를 지켜봅니다. 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려고요. 네네. 호기심 그러다가 많은 사람이군요. 예기치 못한 깜짝 놀랄만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어떤 장면이죠? 그 복도 끝쪽에 네. 불드시프와 공화당파이자 민주주의자인 귀족 꼬르니데가 네.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네. 이 모파상이 아주 세속적인 인물로 묘사한 이 루아조는 이 상황에 호기심을 느끼면서 엿보죠. 그러면서 그들의 대화를 통해서 상황을 파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민주주의자이자 네. 공화당파인 그 귀족과 그렇죠. 네, 이 비계덩어리 여인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프로이센 장교가 아니라 무슨 상황인 거예요 지금? 알고 보니까 네. 꼬르니데가 네. 불드시프한테 함께 밤을 보내자고 하는데 주파를 계속 던지고 있었구나. 네, 그녀는 네네. 도저히 그럴 수 없다고 막 거절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꼬르니데를 훈계를 합니다. 당신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 짓 생각이 나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피난 중이고 네. 심지어 옆방에는 우리의 적군인 독일군이 자고 있다고요. 우리를 죽이고 짓밟는 이들 옆에서 저는 희낙낙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가장 천민이라고 생각했던 이 여자 하는 얘기가 딱 다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귀족들보다도 훨씬 더 생각이 있는 의식이 있는 사람인 여인이네요. 거죠. 네. 그래서 그녀의 질척에 꼬르니데는 그만 부끄러워져서 자기 방으로 돌아갑니다. 네. 뭐 말도 제대로 못 하고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이제 사람들이 여관에서 떠나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죠? 마차가 안 보이고 말도 안 보여요. 예? 마부도 안 보입니다. 네. 놀란 사람들은 여관 주인한테 가서 묻죠. 그러니까 여관 주인이 자기도 이유를 모른다면서 그저 프로이센 장교가 당신들이 떠나는 걸 허락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네. 네. 그래서 백작과 코르니데 그리고 루아조는 장교를 찾아갑니다. 장교가 뭐라 그러던가요? 가니까 장교가 책상 위에 다리를 떡 올려놓고 찾아온 이 사람들을 보지도 않고 말합니다. 내가 원치 않아. 그게 다야. 이게 그 원문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네. 또 프랑스어를 하는데 프랑스어를 독일어 발음으로 해요. 원래 이제 주누블레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독일이니까 주누플레 이렇게 막 되게 딱딱하게 불어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굉장히 딱딱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글로도 이제 조금 뭔가 이렇게 약간 오타가 난 것처럼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타야. 다야도 아니고 타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근데 이들한테 지금 통행 허가증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말을 백작이 하죠. 그런데 장교는 나도 다 알고 있다. 하지만 내가 원치 않는다. 이게 전부다. 그러면서 그들을
내쫓습니다. 그리고 이제 떠나지 못해서 다들 모여서 이제 점심이나 먹고 있는데 여관 주인이 찾아와서 모두가 있는 데서 말을 합니다. 뭔가 뭐 선언을 하나요? 프로이센 장교님께서 네. 아직도 엘리자베스 양이 의견을 바꾸지 않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엘리자베스 양이 갑자기 누구예요? 이때 소설에서 볼드시프의 이름이 엘리자베스였다는 것을 최초로 밝히는 거죠. 비계덩어리 볼드시프, 엘리자베스 다 같은 인물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때 그녀는 격분을 하죠. 가서 전해요. 저는 절대로 원치 않는다고요. 네. 절대로. 이 원어에 보면 자매가 한 4-5번 나옵니다. 자매, 안 된다고? 자매가 네. 절대로인데 4-5번 나와요. 이제 사람들은 궁금해서 미칠 지경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주변을 둘러싸서 네. 막 신문을 하죠. 대체 그 프로이센 장교가 원하는 게 뭐냐고요. 네. 그러자 그녀가 분노에 차서 말합니다. 글쎄 그 망할 자식이 나랑 같이 밤을 보내자고 하잖아요. 이 말에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지지합니다. 네. 아니 감히 그런 요구를 하다니. 그럼요. 잘 거절했어. 당신이야말로 프랑스의 딸이자 애국자요. 그렇죠. 네. 이거 우리가 만약에 우리 식민지 시대에 우리 그렇죠. 조선인한테 그랬다고 생각해봐요. 화가 날 수밖에 다 같이 없죠. 뭉쳐야죠. 네. 그 아까 전에 근데 그 여자한테 추파를 던졌던 아까 그 꼬르니 때도 그녀를 지지하나요? 아니요. 네. 어떻게 아니요. 해요? 이 꿍해져가지고 네. 간밤에 거절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꿍해져서 그냥 구석에서 조용히 파이프 담배만 피워댑니다. 속 좁은 남자구만요. 이 꼬르니데가 그러니까 전형적인 네. 그 상류층의 속물 근성과 이중성을 보여주는 민주주의자, 캐릭터인 거죠. 공화당파 그래서 굉장히 뭔가 멋진 뭔가 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은데. 그렇죠. 프랑스 혁명을 이뤄냈다. 네. 네. 아무튼 뭐. 네. 자, 아무튼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볼드시프를 그렇게 뜨겁게 지지해 줬던 사람들이 여관에서 묶여 있는 시간이 점차 흘러갈수록 자꾸 초조해져 갑니다. 급기야 그들은 어쩌면 영원히 이 여관을 떠나지 못할 거라는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그러니까 피난길에 이렇게 뭔가 막혔다는 거는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뭔가 이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대책을. 그래서 아까 그 네. 루아조 부부가 좀 속물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예. 그 루아조의 부인이 말합니다. 예. 부인들을 모아놓고 말해요. 사실 장교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 남자는 분명 네. 저 뚱뚱한 비계덩어리보다 네. 당연히 우리를 더 좋아할 거예요. 아, 우리 귀족 부인들을 더 좋아할 네. 거다. 그리고 정복자인 그는 네. 우리한테 그에게 오라고 명령할 수도 있는데 네. 그러지 않는 거는 사실 우리와 같은 유부녀를 존중하는 거라고요. 아, 네. 그래서 그가 예의를 차려서 비계덩어리한테 명령도 아니라 정중히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사예요. 말이 되는 논리입니까? 네. 이렇게 말해요. 네. 아무튼 소설에서는. 네. 그러면서 그 볼드시프는 그걸 하는 게 자기의 직업이면서 왜 유독 프로이센 장교만 거절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죠. 아, 그러니까 일행들은 이제 저 비계덩어리가 마음만 바꾸면 우리가 빨리 여길 뜰 수 있는데 하면서 뭔가 답답해하면서 이제 이 여자 주인공을 배척을 하기 시작하는군요. 네, 그러면서 이제 볼드시프를 불러놓고 막 수사를 부려요. 네. 위대한 여성들이 적장을 네. 다 자신의 방에 불러들여서 노예로 네. 만들었고 네. 클레오파트라도 그랬고 그렇죠. 뭐 그런 UDT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네. 일련의 역사를 네. 쫙 얘기합니다. 볼드시프는 들으면서 의아하죠. 그러면서 네. 결국은 당신이 우리 모두의 공동체를 위해서 결단해야 된다고 말하죠. 어찌나 배운 게 많은 귀족들인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역사적인 그런 얘기들을 다 끌어다가 맞습니다. 지금 볼드시프를 완전히 이제 설득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아니, 뭐 네.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백작 부인은 네. 볼드시프가 선량한 우리를 위해서 심지어 네. 희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도대체 희생이라 그래야 되나요? 심지어 수녀님도 네. 희생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진짜, 저는 너무 이 볼드시프 입장에서는 너무나 곤란할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완전히 지금 궁지에 몰린 거잖아요. 어떻게 된 건가? 하여튼 이 볼드시프 입장에서는 너무나 불쾌한 상황입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이런 압박과 설득을 다 들은 다음에 이런 설득 네. 끝에 결국 이제 볼드시프는 뭔가 결심을 한 듯한 표정을 보입니다. 네. 그리고 조용히 방으로 돌아가고 이 소식을 들은 그 마차의 동행자들은 안도감을 느낍니다. 결국 이제 볼드시프가
희생을 치르는 영웅이 되나요? 이 동료들의 그 길을 막지 않기 위해서? 영웅이 될 수도 있었죠. 예. 그런데 그들은 네. 그녀 덕분에 길이 열릴 거라는 사실만 생각했지 네. 그녀가 느낄 굴욕이나 두려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네네. 심지어 이제 이들은 토트를 떠날 생각에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다음날 모두는 평온한 얼굴로 여관에서 아침밥을 먹습니다. 네. 그리고 엘리자베스는 전날보다 훨씬 피곤한 얼굴로 나타났죠. 하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차가 출발하고 난 다음에도 그녀에게 감사하다거나 아니면 위로를 건네는 사람도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녀가 음식을 꺼냈던 그 따뜻했던 순간은 이제 완전히 잊힌 듯합니다. 게다가 일행들은 이번에는 각자 싸온 음식을 꺼내 먹지만 불드시프에게 그 음식을 건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인간의 이 본성이라는 게 어떤 건지 너무나 충격적인 결말인데 소설의 초반부와 또 이걸 일부러 이렇게 대비를 그렇죠. 이룬 거죠. 수미상관인 거죠. 예. 이제 그녀는 조용히 눈물을 훔칩니다. 서럽다 진짜. 자신의 희생이 아무 의미도 없어진 듯한 이 상황에 깊은 상처를 받죠. 결국 그녀는 혼자 굶었고 그래서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울었습니다. 분노로 흐느끼는 그녀를 나머지 사람들은 모른 채 딴청을 부립니다. 그때 그녀의 울음소리 위로 어디선가 들려온 노랫소리가 섞입니다. 무슨 노래인가요? 바로 민주주의자인 꼬르니데가 부르는 라 마르세유, 프랑스의 국가죠. 네, 네. 가사가 이런 거거든요. 조국에 바친 성스러운 사랑이여 이끌라 떠받치라. 복수의 우리 팔을 자유여 그리운 자유여 그대를 지키는 자와 더불어 싸우라. 이제 꼬르디네는 프랑스 국가를 휘파람으로 붑니다. 네. 그리고 그 소리는 그녀의 상처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냈고 그렇게 마차는 목적지를 향해 달려갑니다. 아니 마지막에 꼬르디네가 휘파람으로 프랑스 국가를 부르는 장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네. 이게 사실 야. 이제 굉장히 그 가슴 아프지만 네. 사실은 이 소설의 왜 백미라고 그러죠? 볼 수 있는 장면인데요. 그러니까 더 모욕감을 주기 위해서 한 그렇죠. 거예요. 예. 참.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의 욕망이 거절당한 꼬르니데가 참. 네. 공동체를 위해서 모욕을 당하고 돌아온 네. 그녀 앞에서 자기도 공동체를 위하는 척 하면서 국가를 부르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자기 자존심 때문에 부르는 거죠. 네. 자기가 그 전날에 거절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수의 의미로 공동체를 위하는 척하면서 그녀 앞에서 휘파람을 부는 거죠. 정말 못됐다. 이게 그 당대 상류층, 네. 당대 상류층의 위선을 맞습니다. 단적으로 맞습니다. 보여주는 장면인 아니, 거죠. 이렇게 똘레랑스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지금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렇겠죠. 어떻게 네. 그 한 나라가 똘레랑스로 다 설명이 그러니까, 되겠어요. 네. 네. 개인적인 복수심 때문에 일부러 지금 상처받은 여인 앞에서 그 국가를 불렀다. 와, 아니 이 정말 그 고약한 작가라는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그 잘 쓰는데 네. 읽다 보면 기분이 너무 나빠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듣는 그러니까 것만으로도. 이것 때문에 그 당시의 상황이나 아픈 것들이 잘 전달이 되는데 네. 이 묘사가 너무나 좀 우리를 찌르는 게 아닌가. 아무튼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네. 아무튼 이 장면을 두고 그 모파상의 스승인 플로베르는 네. 인간의 위선과 추악한 속성을 아주 잘 드러낸 장면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해요. 네. 어찌 보면 좀 단순한 스토리 같긴 한데, 정말 그 인물 하나에 대한 설명을 너무 구체적으로 해서 그런지, 이 마지막에 그 배신감, 이런 뭐 정말 마음 깊숙이 파고드는 그 상처가 있어요. 네. 독자들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진짜 스토리가 단순한데 네. 잘 읽히고 몰입이 되는 이유가 저는 그 이유가 모파상이 네. 정말 얄밉도록 캐릭터 구축을 맞습니다. 잘했고 그쵸. 캐릭터 구축을 잘했네. 예, 묘사도 굉장히 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서사는 심플하지만 네. 그 단순한 이야기를 점층적으로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풀어낸 게 결국은 독자의 마음에 좀 더 닿게 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지금 마음속에 어떤 분노가 막 끌어오르는데 좀 위로가 되는 곡으로 좀 마무리해 주세요. 그럴까요? 네. 기드 모파상 이름에서 네. 제가 그 기가 들어간 걸 찾아왔습니다. 네. 네.
유재하 씨의 사랑하기 때문에. 잠깐 그러지 마세요. 노래가 좋잖아요. 이거 차분한 마음으로. 이 노래 보내시라고요. 듣기 위한 정말 빌드업이었나요? 지금 모파상도보다. 그렇습니다. 좋은 노래니까 용서해드리겠습니다. 자, 기드 모파상의 단편 비계덩어리 함께했습니다. 최민석 작가님의 추천곡 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에 띄워드리면서 마무리하고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네, 모두 사랑하면서 지내요. 네, 작은 서점 오늘 문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현정이었습니다.